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3강 1. 부동산 금융 2. 주택금융 3.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이란 무엇인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그러면 은행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은행 기관들이 부동산에게 담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투자자나 부동산 소유자를 얘기하겠죠. 지분 투자자니까 지분권자 또는 지분권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살려는 투자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빌리는데 그냥 빌리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를 어떻게 잡냐? 민법 민사특별법 배울 때 여러분들 저당권 배우죠? 그 저당이에요. 바로 저당을 잡는 겁니다. 저당. 그래서 저당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설사 이 부동산 투자자가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이 저당 잡은 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자를 안 갚습니다. 3회 이상 안 갚고 더 이상 부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강제 집행을 금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대금으로 그럼 빚이 얼마냐고 주고 남은 돈을 이제 투자자에게 주는 겁니다. 소유권자에게. 그러니까 은행은 안전하게 안전피를 장착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저당을 잡으면 그리고 저당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대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줄 대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 요게 부동산 금융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대부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 저당 담보 받은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당을 해갖고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고유한 권리. 법에서 정한 8가지 외에는 창설을 못하지만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나온 권리예요. 주고받을 권리.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돈을 다 빌려줘서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살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담당하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KHFC. 나중에 이것도 따로 배웁니다. 여기다가 이 저당권 채권을 팔아요. 저당 담보부 채권, 줄여서 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팔면 여기서 샀으니까 돈을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융통이 되는데 이 저당 채권 담보로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이 저당 채권 담보로 여기서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 대부, 즉 부동산 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두 가지. 하나는 원상품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게 하나 있고 그 제공해 준 채권, 저당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대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대부해 주는 게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고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은 부동산 저당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할 때 또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원리가 이렇고 이 부동산 금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 부동산 금융은 크게 그 쓰임의 범위에 따라서 하나는 토지금융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건물금융이라고 안 하고 주택금융이라고 그래요. 주택금융.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금융.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토지금융은 대규모 사업하고 연결지어서 건물과 연결지어서 나오니까 이건 뒤에 따른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그쪽에 가서 같이 다뤄지는 부분들입니다. 주택금융. 2번 주택금융과 연결이 돼요.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는 주택을 소비하는 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내 주택을 저당 잡아서 돈을 대부받는 거, 빌리는 거. 이게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주택 소비금융.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을 중개를 해줬습니다. 집을 중개해 주는데, 자, 여기 2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중개를 해줬어요. 자, 매도인이 있을 것이고, 매수인이 있을 것이에요. 매수인이 있는데, 자, 2억짜리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등기 권리증을 줍니다. 인감증명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도 뭘 줘야 돼? 대금을 줘야지, 2억. 2억을 줘야죠. 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요 사이에 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선생님, 나 1억밖에 없어요. 나 이 집을 꼭 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중개사가, 1억 더 만들어와! 돈 벌어서! 이러면 중개사가 아니지. 중개사가 이거 중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괜히 전문 자격사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믿으세요. 그래서 은행이 있을 겁니다. 은행, 공인중개사 주변에 있는 은행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지만 이 은행에다가 매수인과 은행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기로 한 집을 매도인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이제 1억을 대출받기로 했어. 약속을. 1억 대출. 당신이 팔 집을 이 사람이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을 대출받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를 믿고 은행에 가서 셋이 같이 가도 되고 매도인이 그냥 등기권리증만 준대. 당신 등기권리증을 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 앞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을 이 사람 앞으로 하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1억을 하면과 동시에 이 돈을 당신 계좌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게? 가능해요.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등기권리증을 줘요. 요즘은 다 믿고 맡깁니다. 불안하면 같이 가면 돼. 같이 법무사 찾아가서 하는 거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보통 공인중개사 한 지역에서 오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믿고 신용거래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곧 매수인이 이 사람에게 자기 돈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1억을 줍니다. 아니면 중도금으로 은행에서 1억을 주든가 그리고 잔금으로 1억을 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요때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은 일로 갔지만 실제 돈은 이 사람이 받은 거죠. 왜? 2억짜리 집을 샀잖아. 그 중에 1억이 은행에 빚이고 저당으로 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주택 소비 금융이 되는 겁니다. 예, 요즘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주택 매매가 이루어져요. 사인과 사인이 중개사 끼지 않고 하면 대부분 사기당해, 이쪽에. 왜? 매도인인 줄 알고 돈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 사는 임차인이었어. 그리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 이런 사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더 공인중개사들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들 윤리적 의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런 중개사들입니다. 책임을 짓고 지역사회에 봉사 헌신하는 중개사들입니다. 자, 이 주택소비금융 그 대상은 이 가게를 대상으로 해. 가게. 이 매수인들이 다 가게, 집을 지키는 것 세대주들 아니에요. 실질적인 주인은 부인들이지. 대부분 남편들이 하나요. 어디. 자, 가게를 대상으로 하고 가게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의 3대 주축이 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즉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게를 대상으로 하고 형식은 저당 대부예요. 방금 말한 대로 이 집을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준다. 저당 대부 형식을 띱니다. 이게 주택 소비금융이고 이 주택을 짓는 쪽, 주택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개발금융. 예, 주택개발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대상은 주로 건설업자,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형식적으로 건축대부라고 그래요. 건축대부 형식을. 예. 주로 이거는 이따 부동산 금융 동원 방법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특히 주택 소비금융, 가계를 대상으로 무슨 대부?
저당 대부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를 생각하면 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 때 저당 받고 빌리죠. 그게 바로 저당 대부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게 주택이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주택 금융에서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주택 금융. 자, 이 주택 금융에 특징이 있어.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나? 주택 금융의 특징. 이거는 주택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기간이 길어. 장기, 긴장자, 기간기자, 장기. 이자율이 딴 거에 비해서 높다 낮다? 낮죠. 장기절이에요. 어떤 은행이든 마찬가지예요. 개인 신용에 의해서 돈을 빌리거나 꿀 때는 10%가 넘어가요. 보통 이자율이 연리가. 근데 주택 장기절이는 보통 6%, 고정금리만 7, 8%.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절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다 주택은 주택을 담보로 해요. 주택담보. 아까 저당 대부를 했죠.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 부동산 담보, 주택 담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택금융 대부분은 무주택 서민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이렇게 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새로 처분하고 또 다른 주택을 살 때 다 1세대 1주택을 위한 겁니다. 대부분 무주택 서민이라고 표현하시면 맞습니다. 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융자 금액이 이 대부분 소득에 비해서 개인이 서민들이 버는 소득에 비해서 융자 금액이 즉다 크다. 융자 금액이 즉지가 않죠. 큰 편이죠. 큰 편이야. 얘가 월 수입이 한 300만 원인데 1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만 연리 6%로 따지면 50만 원 이자를 꼬박 내야 됩니다. 한 40에서 50을. 자, 그런 식으로 융자 금액이 크죠. 원금은 따로 갚아야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주택 금융을 할 때는 젊어선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면서 자기 직업에서 노하우도 쌓이고 월급도 느니까 점점점 늘게 상환하는 방법. 체증식 상환이라고 그래요. 체증식 상환 방법이 누구에게 유리하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예,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자, 대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의 특징이고, 자, 그럼 이 주택금융은 무슨 기능을 하냐? 무슨 기능을 하냐? 자, 주택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이라는 소비재 상품을, 물론 소비재면서 공공재입니다. 개인이 볼 때는 소비재지만, 이 주택이라는 소비재, 워낙 비싼 고가의 상품을 살 수 없는 것, 소비할 수 없는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줘요.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택을 막연히 필요로 하는 거, 소요라고 그러죠. 주택, 소요, 니드. 이 필요로 하는 거, 니드를 수요로, 디맨드로, 우리 디맨드. 수요 공급법성 배웠죠? 이 수요,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지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주택금융 기능의 큰 효과이고, 자, 이러한 주택금융에 4대 원칙이 있어요. 4가지 원칙. 주택금융은 이러이러해 한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자, 주택금융의 원칙. 주택금융은 우리 일상에서 워낙 중요하고,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일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는 거를 중개할 때,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그때 중개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런 주택금융의 4가지 원칙, 4대 원칙. 첫 번째는 대출의 장기처리. 아까 특징하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이 장기처리고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신용보완 제도로 확립을 해야 돼요. 신용보완. 그만큼 대출액이 높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대출을 해주면 은행은 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줬잖아요. 근데 은행이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좀, 그 저당 채권을 돈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저당 채권의 유동화 같은 말이에요. 대출
채권을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현금화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대출채권의 유동화. 이게 돼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갖고 주택금융을 소유해서 수요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금을 확보해야지. 워낙, 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주택 소비금융이나 개발금융을 할 땐 대규모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금 또는 재원이라고 그래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이 신용보완제도. 이거 주택금융은 개인에 대한 장기 대출이잖아요.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상환에 대해서, 자, 상환. 갚는 걸 얘기해. 은행에 상환하는 게, 여기는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만 보다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려고 그러고, 서민들에게 더,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보존해줘야 돼. 이 채권을, 설사 불량 채권이 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더라도 누군가 갚아주는 확실한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만 더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채권도 보존이 안 되고 처음에 우량주택인 줄 알고 우량 채권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그 주택 채권은, 저당 채권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준 기관 역시 휴지를 산 거야. 돈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뭐냐면, 프라임은 우수하다는 뜻이고, 서브프라임은 우수한 것보다 밑에, 불량하다는 뜻이에요. 불량 채권화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파산한 이 금융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자, 대출 채권의 유동화. 연결이 돼서 그래. 대출 채권의 유동화.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넓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은행이 저당 시장이 1차, 2차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차 시장은 방금 우리가 이때 설명한 은행 기관이죠. 은행. 금융기관을 생각하면 돼. 금융기관과 대출 받는 빌리는 사람. 은행을 대출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대출자라고 그러고, 대출자. 돈을 빌리는 일반 투자자를 차입자. 요 둘 사이에서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저당 잡아갖고 돈 빌려주는 거. 요게 1차 시장이면 요 저당 채권을 파는 거야. 2차 대출기관이라고 그래. 2차 대출기관. 여기다 저당 채권을 팔아. 그러면 여기 돈을 줘. 그리고 이 저당 채권 기관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또 팔아. 요 채권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는 거야.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각자 노는 것처럼 보이는 전체 흐름이 있어. 새로운 투자자들이죠. 요거 이제 부동산, 증권 가면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데, 요렇게 해서 1차와 2차로 나뉘는 거예요. 자, 2차 시장까지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유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의 확보는 주택만큼 워낙 공공재무에서 개인 소비재라고 그랬으니까 주택 자금만큼은 다른 산업하고 경쟁이 안 돼야 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재원, 자금 확보에 나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주택금융은 자꾸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 내 주변의 상황,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우리나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공공 주택금융이 있을 겁니다. 국가를 생각하면 돼요. 국가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면 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일반 사기업에서 담당하는 주택금융을 얘기합니다. 자, 공공주택금융에 또 뭐가 있냐?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어. 국민주택기금. 아파트 같은 거, 서민아파트 대규모로 짓거나 할 때, 자금을, 건설회사도 이제 자금을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받습니다. 그 돈 갖고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자금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대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만 6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장기로
이렇게 집을 영목이라고 그러죠. 집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그런 게 다 공공주택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금융은 민간 기업의 은행을 생각합니다. 국민은행 이거 국가관이잖아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이야 사기업. 민간부문이라고요. 국민은행 뭐 생명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 같은 것도 대부분 뭐 주택할부회사라든가 기타 은행들이 다 민간 주택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금융을 정리했고, 이번엔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주택금융, 이게 저당 대부 받는 것도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인데, 좀 특별하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이 크게 좀 특이해. 예,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있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라고도 표현을 해. 영어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쓰거든요. 프로젝트. 웬만하면 나 영어 안 쓴다 그러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한 은행도 망하고 그리고 그 건축 회사도 망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도 났다는 얘기지. 자, 이거 한글로 씁시다. PF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하는데 프로젝트는 어떠한 안건 우리말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우리 일반의 프로젝트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 안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파이낸싱은 뭐냐면 재정 뭐 그런 뜻이에요. 돈을 마련하다. 영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사업 안건에 대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 영어라서 어려운데 좀 멋있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복수의 투자자 돈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복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 이제 투자를 하겠지. 자, 복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이 좀 아는 게 없어. 이익은 좀 많이 남기고 싶고. 그럼 누구를 동원하냐? 누구인가에게 자문을 구해. 누가 자문을 도와줘. 자문을 해준다는 얘기야. 누구?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투자해서 이익이 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남았으니까 수수료를 주겠죠. 수수료. 요때 요 부동산 전문가들을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신디케이터라고 그래. 부동산 신디케이터. 요러한 스타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자금이 모여져서 부동산 금융 동원 방법이죠. 그걸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인 거고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의 투자자들은 공동 소유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건 사람 위주고 요거는 사업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거야. 사업 기획안. 자, 프로젝트 회사.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 요 부동산에다가 땅에다가 우리 놀이동산 하나 만듭시다. 아니면 어떤 극장 같은 거 복합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올 테니까 주변에 개발이 돼 갖고 이거 하나 같이 만듭시다 해서 어떤 사업안을 만들어요. 그거를 프로젝트라고 그래. 사업안을 만들고 이 사업안 독립된 사업안이에요. 개인하고 상관이 없어. 설사 건축회사가 만들든 어떤 개인이 만들든 상관이 없이 이 사업안을 담보로 은행이 있으면 이 사업성, 즉 사업안에 뭘 본다? 수익성, 사업성 다 같은 말. 이 사업안의 사업성을 보는 거야.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수익성. 그 사업성을 보고 이 사업안을 갖고 회사를 만들어. 요 수익성을 갖고 보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회사야, 이거는. 프로젝트 회사. 이 회사를 만드는 사장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사업안, 독립된 사업안을 갖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회사채를 만들어. 우리의 사업안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채 발행한 그 계약대로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얼마 벌어서 이자도 갚고 돈도 갚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해. 누구하고? 투자자지. 투자자인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는 회사 사장하고는 상관이 없어. 요 사업안 갖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사업안을 담보로 투자하는 거야.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업안을 담보로 투자를 하니까 이 사업하는 이 측하고 이 돈을 대주는 이 금융기관하고 공동으로 사업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대규모 공사.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공동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규모 공사 플러스 대규모인데다가 대규모 돈도 많이 들어가요. 또 장기간인 경우가 있어. 장기간.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기 너무 힘들어. 근데 돈은 확실히 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띌 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인 대출이다 아니다. 시험 문제 잘 나요. 개인 대출 아니다. 개인 대출은 사업성을 담보로 했지. 사업 대출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이 사업하는 회사의 회장하고 이 사업하는 회사의 사주하고는 관련이 없다야. 그리고 못 갚아.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그러면 소고 돈 도로 돌려달라. 이자 달라.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공동인데 공동사업이라 그걸 못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소구 금융. 비소구.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를 바로 딴 말로 부외금융이라고 돼. 부외금융. 대부해주는 거 아니 바깥. 대부해주는 거 외의 금융이야. 대부는 저당대부라고 그랬잖아. 근데 저당대부가 아니라는 얘기야. 담보는 잡긴 잡는데 그럼 저당권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 담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는 부동산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니야. 오직 사업성, 즉 현금 흐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고 자본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금융 중에 특이한 걸로서 크게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하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부동산학교는 제 33강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걸 배웠고, 부동산 금융에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이 있었고, 주택금융에 대한 4가지 원칙, 그리고 부동산 금융 중에서 특이한 경우 많은 자본을 수요로 할 때 하나는 복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와, 또 하나는 사업성을 담보로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고 그리고 신용대출도 아니면서 개인대출이 아니고 비소구 금융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들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공부할 때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외우려고 주는 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빨리 이해도 빨라지고 암기도 잘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어깨 한번 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신기일전에서 또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